그 조정을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조정 기다렸다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그걸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사고요. 2차 전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일단 사고요. 네. 일단 사놓고 네, 30%든 네, 네. 50%든 70%든 네. 그 다음에 더 물리면은 클래스통 하반기 전망, 2023년 하반기 전망과 전략을 저희 클래스통에서 각 분야의 마스터를 모시고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배터리를 준비했습니다.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예. 네, 처음 뵙고 그리고 박순혁 작가님을 뵙기 전에 제가 좀 많이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많은 별명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예. 배터리로 이 산업을 알려주시면서 뭐 배터리 아저씨, 네, 또 이사직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이제는 국민 이사님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박순혁 작가님, 어떤 호칭이 마음에 드세요? 뭐 아무거나 관계 없습니다. 배터리 씨만 빼고 다 괜찮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배터리 씨는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못 쓰게 한 셈이니까. 아, 네. 예, 그건 뭐 안 쓰는 걸로 하고 다른 네. 건 뭐 다 아무렇게나 불러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네. 제가 배터리주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에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이 배터리주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데의 그 핵심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배터리 산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400배 올랐다 그랬나요? 800배인가? 하여튼 뭐 200배. 200배, 예, 네. 200배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200배가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과열이 아니냐, 이제 고평가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그 2015년에 비해 갖고 에코프로가 지금 이익이 200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그 규모만큼 이제 주가는 기업의 가치는 이제 그 증가하기 마련이니까 200배 증가해서 주가가 200배 올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200배가 올라 있는 상태니까 지금부터 보면 앞으로 여기서 이제 5배, 10배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고 만약에 앞으로도 5배, 10배 이 상황에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면 200배가 올랐지만 추가로 5배, 10배 더 올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1000배, 2000배까지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5배, 10배는 좀 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100% 다 전환되는 그런 이제 혁명적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전체 굴러다니는 차 중에서 이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됩니다. 아직 50배가 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네. 배터리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선두에 서 있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네. 전기차 보급률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치는 10%. 그건 방금 말씀하신 그 10%는 뭐냐면은 이제 네. 한 해 출시되는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인 거고요. 네. 보통 이제 차를 사면은 한 10년 정도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1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전체 굴러다니는 차 중에서 지금 전기차는 아직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얼마 없네요. 정말 얼마 없는 겁니다. 예. 아직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면에서 아직 시작이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주의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해볼 텐데 작가님은 저를 처음 보시죠? 예. 저는 많이 뵀지만 예. 제가 인터뷰를 저희 방송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인터뷰의 그 취지는 핵심을 파고드는 내용을 꼭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겠다. 예, 좋은 자세이십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질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감없이 저한테 이건 좀 엉터리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있고 제 질문 중에서도 핵심 질문이 있거든요. 예. 그것 좀 답변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이 자료가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 모빌리티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중국이 20년간 소재 배터리 완성차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체계적 산업 육성 전략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담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자료였고요. 자, 그렇다면 각국의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그래도 공감이 됐던 게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 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좀 공감이 됐었고 그 밖에도 이제 지금은 다 뛰어드니까 미국, 인도,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각국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지 좀 알아볼까요? 일단 이제 그 말씀하신 한국 모빌리티 그 산업협회에서 나온 그 보고서가 가짜 뉴스입니다. 왜 가짜 뉴스를 내죠? 친중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친중적인 협회인가요? 그거는 아마 뒤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거 갖고 지금 왈가왈부가 좀 많이 있어갖고 제가 그래도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를 많이 좀 쭉 갖고 왔거든요. 한번 쭉 넘기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컬 기업의 성장이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해외로 확대되고 있고 같은 기간 NEV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162%가 증가해서 전체 자동차 수출의 26%로 전년 동기 18%에서 8% 비중이 확대됐고 중국의 주요 NEV 수출국은 벨기에, 영국, 태국, 스페인, 호주, 필리핀, 이스라엘, 네덜란드 순으로 집계됐다. 뭐 이런 형태로 쭉 나오는데 네. 이게 새빨간 거짓말 뉴스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그 거짓 뉴스를 자꾸 한국 모빌리티 협회 같은 데서 만드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런 입 바른 소리를 하다가 제가 회사를 잘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한데. 근데 그러면 이 수치는 이 수치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근거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근거를 제가 다 준비해왔죠.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 그 카마 보도 자료에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중국 로컬 기업 수출하고 중국 수출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혼용해서 써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지금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아까 이제 주요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주요 시장 하면서 벨기에, 영국, 태국, 스페인, 호주, 필리핀, 네. 이스라엘, 네덜란드 순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자동차 쪽에서 주요 시장은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고요. 중국, 미국이겠죠. 그렇죠. 예, 중국은 뭐 자기네 거니까 네. 이제 빼고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고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한국, 대한민국 이런 데잖아요. 이런 쪽 수출은 왜 없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국 로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이제 이 카마라는 협회가 네. 들어가면 이제 회원사가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자동차, KG 모빌리티 이렇게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이제 그런 데인데 좀 이상합니다. 일단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이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좀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 대형 유튜브 채널 이제 그 3프로 TV 여기서 사실 한 1월 달 정도에 이런 내용을 발제를 시작했어요. 독일 제친 중국, 일본이요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계속 이런 형태의 가짜 뉴스들이 계속 친중적인 가짜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거기에 하나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지금 카마의 보고서인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카마의 논리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수출하는 차는 다 중국 차다. 중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우월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스마트폰의 세계 최고는 중국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세계 최고 업체 애플이 실제로 만드는 건 다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중국에서 90% 생산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잖아요. 그런 논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제 유럽에서 팔리는 전기차 작년에 1등부터 20등까지 있는데 네. 그 중국의 이제 전기차가 경쟁력이 뛰어나면 유럽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하면 당연히 이 20위 안에 몇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 아까 그 예. 보도 자료의 기준에서 중국 로컬 기업 수출을 중국 전체 수출, 그러니까 로컬 기업의 수출이 중국 자동차 산업의 브랜드 경쟁력이지. 그렇죠. 중국의 수출은 이거는 예. 의미 없는 수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 차보다는 다 미국, 유럽 차 혹은 우리 한국 그렇죠. 차가 그렇죠. 다 브랜드력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지금 있죠. 이게 골자는 보고서의 골자는 중국 로컬 브랜드의 이제 경쟁력이 뛰어나다. 그 이유는 해외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지금. 되네요. 예. 네. 지금 이제 20개 안에 보시면은 1등이 당연히 테슬라 모델 Y고 2등이 테슬라 모델 3고 쭉 가다 보면은 한국의 현대 코나 EV가 이게 9등이고요. 기아의 니로 EV가 10등이고요. 쭉 가면은 아마 한국 업체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한국 회사들 차는 2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차는. 중국에 얘기하는 비야디나 이런 차들은 이 20인 순위 안에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리포트에 나오는 수출, 중국에서 하는 수출이라는 거는 유럽 브랜드가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제 폭스바겐 그룹 산하 스페인 세아트의 서브 브랜드 쿠프라의 신형 전기차를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유럽으로 역수출하는 겁니다. 그 숫자들이거든요. 이게 그 테슬라 주력 차종인 모델 3, 모델 Y, 독일 BMW의 iX3, 르노의 다시아 브랜드의 스프링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생산돼서 해외로 수출되는데 이 통계는 다 그런 통계예요. 실제로 중국 로컬 브랜드가 수출하는 거는 몇 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혼용해서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보고서를 내고 그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돼서 마치 중국 차들의 경쟁력이 대단히 뛰어난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차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해서 왜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냐 하면 요걸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 1등 독일 일단 중국에서 차를 많이 파는 게 제일 많이 파는 게 폭스바겐 차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이 차가 이제 한 180만 대 작년에 팔았고 그 다음에 8등 BMW, 9등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차들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독일 차들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이 그 중국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 그 공산당의 입맛에 좀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BMW를 기준해서 보면은 이제 그 전 세계 파는 차 중에서 중국 시장에서 판 게 34%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메르세데스가 37%, 폭스바겐은 40%를 중국 시장에서 팔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는 42%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차를 많이 파는 대신에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역수출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사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테슬라 상해 공장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 물량이 지금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이 테슬라 모델 Y는 중국 차입니까? 미국 차입니까? 미국 차죠. 그런데 통계는 중국 차라고요. 이 보고서는 이거를 중국 차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MG라고 있거든요. 이 차가 이제 그 영국의 스포츠카 브랜드인데 네. 이 MG는 그러면 중국 차입니까? 영국 차입니까? 중국에서 만드나요? 중국에서 만들죠. 영국 예. 차죠. 예. 그런데 이거를 중국 차라고 지금 얘기한 거라고요. 왜 중국 차냐면 이게 이제 중국의 상하이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 지분 100%를 다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통계들이 다 중국 메이커, 토종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잡힌단 말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이 MG가 만든 이 자동차가 네. 중국 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통계를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럼 MG는 중국에서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중국 거네요. 중국 거긴 하죠.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볼보 아시죠? 볼보가 스웨덴 차 아닙니까? 근데 그 볼보가 지금 이제 지리그룹이라는 데 인수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볼보, 그 다음에 이제 볼보 산하의 전기차 메이커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폴스타라고 있습니다. 폴스타 전기차는 지금 한국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 차가 그러면 중국 차냐, 스웨덴 차냐 이런 얘기잖아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모델 Y, MG의 차량,
그다음에 볼보나 이 폴스타의 차가 중국 차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거를 중국 차라고 얘기한다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자동차 경쟁력 이런 걸 얘기하려면 비야디를 갖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야디가 한 해에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수출하느냐 이걸 보고 이제 경쟁력을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비야디는 현대 기아차에 비하면 애송이에요. 작년 한 해에 현대 기아차가 둘이 합쳐서 550만 대를 수출했는데 비야디의 수출 대수는 5만 7천 대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현대 기아차 중에서 이제 내연기관차 빼고 하이브리드하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신에너지차라고 하는 그것만 딱 발라서 봐도 현대 기아차가 50만 대를 수출했어요. 비야디가 5만 7천 대라고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아까 그 보고서에는 이게 지금 그 경쟁력이 비슷하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겁내합니까 도대체?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비야디 차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냐면 네. 이게 보시듯이 이제 비야디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제 그 LFP 배터리를 쓴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이제 화재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 많이 나요. 중국에서 불 난다고요. 이게 지금 작년 6월 기사인데 SNE 리서치가 LFP 배터리를 적용한 BYD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 3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중국에서 실제로 불 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BYD가 70대를 불렸습니다. 네. 이런 차가 지금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 아까 카마에서 보고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진짜. 아니 그 카마라는 데는 9시 뉴스 나온 이런 보도는 안 봤습니까? 이거 최근에 9시 뉴스 나온 거잖아요. 줄도산에서 리튬까지 찬바람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대규모 적자의 줄도산이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카마는 KBS 9시 뉴스 안 보고 리포트 씁니까? 다음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실제로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게 중국 전기차 만들어 갖고 이게 이제 중국은 되게 독특한 게 이 전기차 보조금이 원래 다른 나라들은 다 소비자한테 직접 주거든요. 근데 중국은 전기차 메이커한테 줘요. 그래서 전기차 메이커도 어떻게 하냐면 그 보조금을 따내려고 네. 차를 대충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고 차는 버립니다. 이게 버린 거예요. 저도 이거 몇 년 전에 이거 본 적 있어요. 예, 네. 예. 이게 이제 23년에 최근에 이게 이제 오토기어에서 올라온 거고 네. 방금 말씀하신 21년도 이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그 뉴스에서 보도된 건데 21년 7월 16일. 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거를 지금 겁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가. 문제죠. 이게 이제 이걸 한번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은데. 중국 전기차 배터리 찬양의 배후에는 CCP,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천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 천인 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해외에 이제 그 우수한 기술자들, 그 다음에 교수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연구비 보조를 해주고 돈을 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기술을 빼돌리든지 내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파간다를 선전하는 그런 이제 마이크로 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미국 하버드대에서 찰스 리버 교수라는 사람이 우한 공대로부터 매달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이거를 숨기다가 발각돼 갖고 연방 검찰에 체포된 사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카이스트 교수가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해 갖고 첨단 기술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환이 아니고서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인 이런 가짜 뉴스는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예. 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강조해 이거는 주셨고. 대놓고 가짜 뉴스예요. 이런 대놓고 가짜 뉴스가 카마라는 이거는 이제 공인된 뭐 그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데서 지금 돈 대서 돌아가는 그런 협회에서 네. 이런 가짜 뉴스를 대놓고 언론에 유포하고 배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괜히 제가 한국 모빌리티 산업협회 자료를 인용했다가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아이, 하다고 그럼요. 생각을 그럼요. 하고요. 예, 그리고 예. 뉴스는
모든 뉴스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냥 헤드라인만 보시면 투자자들은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이용하고 그대로 이해하시면은 당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차전지 주식을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의 대다수가 이런 가짜 뉴스에 혹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CATL의 배터리 기술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한국으로 훨씬 앞서 있다. 이런 류의 가짜 뉴스가 사실은 뭐 작년, 올해 계속 횡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열심히 활동했던 게 지금은 이제 사라진 배터리 아저씨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아 한국 배터리가 우수하구나 해서 한국 배터리 쪽에 줄을 서셨던 분들은 지금 대박이 나신 거고 반대로 배터리 아저씨 말 안 듣고 반대로 이제 그 기존 언론들의 그 가짜 뉴스에 혹해갖고 2차전 주식 안 사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손가락 쪽쪽 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갖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투자 기회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판단 지금 너무 중요하고요. 정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또 유럽의 CRMA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이제 탈중국하겠다라는 거고요. 자국의 어떤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탈중국하는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그 미국의 보조금 혜택 정말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AMPC 생산세 공제 보조금 혜택 이 국내 기업 실적에 현재 올해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AMPC는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 이제 1, 4분기부터 반영을 했고요. 아마 SK이노베이션도 이제 그 SK이노베이션 그 아래에 이제 SK온이라는 이제 배터리 회사가 물적 분할돼서 100% 자회사로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아마 2, 4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AMPC를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국 다음으로 혹은 중국만큼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게 이 배터리주의 투자의 또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배터리 규모, 배터리 시장만 놓고 보면 네.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대수로 보면 이제 그 중국이 자동차 대수 판매 대수는 미국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는 그 차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가 크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가 작으면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력으로 팔리는 차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거, 뒤에 짐 싣고 다니는 그런 거는 이제 차 한 대당 200kWh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중국 차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 셀링카가 홍강민이라는 되게 이제 저렴한 우리로 치면 경차급인데 거기에는 9.2kWh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기차 한 대 파는 전기차 20대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미국에는 차 한 대 팔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놓고 배터리 용량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 시장이 거의 중국 시장이 한 2배 정도 되는 배터리 규모로 보면은 큰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공급망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소비도 우리가 이렇게 많으니 우리가 이 룰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무엇보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안인데 아직 확정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려 외국인 집단 확정이 중요한 변수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걸까요? 주견 변수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갖고. 왜 예. 안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 우려 외국인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Foreign Entity of Concern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미국 마음대로 이제 저기 중국 애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찍어갖고 쟤네들은 미국 땅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네. 하는 거는 이제 못 붙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CATL입니다. CATL이 이제 중국 이름으로는 이제 닝더스 다이라고 닝더 시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닝더현이 옛날에 시진핑 지금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옛날에 거기서 당서기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저 시각은 그 CATL이 중국 공산당의 돈줄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위주로 지금 조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CATL은 100% 미국 못 들어올 거고 그게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 규정에 이제 해당될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우리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CATL 말고 다른 애들은 도저히 우리 경쟁 상대가 안 돼요. 너무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CATL 하나만 붙들어주면 나머지는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CATL이 포드랑 합작해서 미국 진출한다, 우회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합작한 적 없고요. 그것도 다 가짜 뉴스예요. 합작의 뜻이 뭡니까? 지분을 교환한다는 거잖아요. 지분을 일정 부분 이제 51대 49나 50대 50이나 뭐 70대 30이나 이렇게 하는 게 합작이잖아요. 합작 아니잖아요. 100% 포드의 자회사잖아요. 거기는 이제 CATL이 기술만 수출하는 형태고 지분은 100%다 포드가 갖는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ATL이 지분을 갖는 형태가 될 경우에 포린 엔터티 오브 컨선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전혀 지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우회적으로 이제 포드가 100% 지분을 다 갖고 CATL은 이제 기술만 제공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CATL은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혜택을 받겠죠. 얻나요? 예, 그냥 로열티를 기술 계속 사용료로. 가져가는. 예. 어쨌든 너네 수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네 팔리면 우리 로열티 예. 가져가면 근데 된다. 이제 그거 자체도 네.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통과된 게 아니고 저희가 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거시안이 예. 또 미국 쪽에 우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시안은 일단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시안은 그 폭스바겐의 자회사예요. 독일 폭스바겐. 그러니까 독일 폭스바겐의 자회사니까 독일 회사잖아요. 중국 회사가 아니고. 거긴 지분 관계가 독일 폭스바겐이 네. 1대 주주고요. 한 네. 32% 정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중국 애들이 좀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네. 거시안이라는 회사 자체가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고 규모도 우리에 비해서는 많이 처지는 회사라서 와봐야 전혀 이 뭐랄까 우리의 위협이 안 되는 이제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안 이슈가 6월에 배터리주의 조정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뭐 뒤처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어쨌든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진출에 벽을 딱 쳐놨는데 우리 기업들은 넘잖아요. 마음껏 넘을 수 있고 공장 지어달라는 입장이잖아요. 마음껏 지으세요 이고 중국은 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든 우회하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뭔가 우회해서 진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냥 기술력을 오히려 뭐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에 내주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좀 더 악질적인 거는 거시안이라는 회사는 배터리 회사예요. 워낙에 LG엔솔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다른 회사잖아요. 만드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 거시안은 LG엔솔처럼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양극재 만드는 회사로 둔갑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그날 한 10%씩 마이너스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책 조금 더 살펴볼게요. 유럽의 CRMA 정책이 국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까요?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CRMA도 IRA 미국 하는 이제 그거하고 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중국이 지금 광물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광물을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좀 꺼려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중국은 등소평 시절부터 요거를 우리가 해서 갖고 있어야 이제 무기로 나중에 전략적인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중국의 자국 내의 환경 오염을 용인하면서 그 산업을 키워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생각이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 그 광물을 갖고 이제 우리한테 좀 갑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에 좀 패권을 좀 도전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다. 이대로 네.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법안이 바로 IRA, CRMA거든요. 네. 그런 형태도 뭐 어제도 그 중국이 이제 그 게르마늄하고 뭐 갈륨하고 해갖고 이제 뭐 수출 안 하겠다 뭐 이런 발표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네.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법안이 IRA, CRMA니까 우리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죠.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하니까 중국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한중 배터리 격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전망입니다. 왜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중국 공세 매섭네 불붙은 유럽 배터리 전쟁.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기사예요. 네. 근데 그 기사에 요 표가 있어요.
표를 자세히 보시면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라요. 전혀 틀리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제 LG엔솔, SK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이제 LG엔솔은 2016년부터 공장을 지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가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 증설 계획이 이제 딱 잡혀 있는 상태고, SK온은 이제 2020년 1월부터 지금 가동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가동하고 완공하고 이거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삼성 SDI는 2017년에 완공을 해서 지금 공장이 쌩쌩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CATL은 아직 공장이 없어요. 짓고 있습니다. 2023년 완공 목표로 독일에 겨우 8기가와트씩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라는 게 공장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율을 잡아야 되는데 해외에 갔을 경우에 이제 LG엔솔이 폴란드 공장 처음 짓고 수율 잡는데 4년이 걸렸거든요. 지금 SK온도 2020년 1월 달에 지금 이제 헝가리에 공장을 완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율을 다 못 잡았어요. 지금 3년째잖아요. 3년 걸린 거거든요. SK도 오래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CATL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23년에 완성돼서 그 8기가와트씩 공장조차도 실제로 가동되려면 3년이면 26년이고 4년이면 27년이잖아요. 27년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배터리가. 그 다음에 최근 얘기 많이 되는 게 이제 큰 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이제 헝가리의 데브레첸 공장인데 이게 100기가와트씩으로 지금 짓겠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 표에 보면은 2025년 8월 완공 계획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28년 완공 목표입니다. 이게. 28년에 완공되면 그럼 언제 나오겠습니까? 2031년, 32년이에요. 2031년, 32년에 만들어져서 나올 배터리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이 헝가리 공장, 이 데브레첸 공장 지금 짓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반대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CATL이 지금 헝가리 배터리 공장 짓고 있는 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환경오염 이슈 때문에. 네. 예. 지금 이제 그 반대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이제 OBS 쪽에서 나온 뉴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시면 지역 주민이 그 공장이 환경 오염시킨다고 반대하고 있고, 이제 그 헝가리 그 환경 정책 전문가가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환경 평가를 진행해서 그 결과물을 지역 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공장조차도 삽을 지금 제대로 못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둔갑돼 갖고 유럽에서 지금 네. 중국 배터리가 공장 막 지어갖고 우리하고 막 경쟁하는 것처럼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늘 뉴스를 볼 때 그 수치나 그리고 그 상황들을 예. 더블 체크를 해가면서 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헝가리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삼성 SDI는 공장이 쌩쌩 잘 돌아가요. 그리고 LG SK온, 예, 예. SK온도 헝가리의 공장을 뭐 짓고 이제 가동한 곳도 있고, 그런데 왜 중국 공장은 이렇게 배제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을 때부터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환경에 네. 이제 피해가 안 가게 이제 공장을 짓잖아요.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막 때려 짓거든요. 아, 그러면 중국은 해외에 공장을 짓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현재? 지을 때마다 이런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는 항상 따라오게 마련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물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남미라든지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한 이슈에 대한 저항 자체가 좀 적어서 이제 해외 강산 개발하고 이런 거는 뭐 중국에서 크게 문제가 없이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쪽에서 얘들이 공장을 지을 때는 이런 이제 환경 이슈 문제를 중국 쪽 뭐 CAT 이런 쪽에서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을 때마다 이런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글로벌적인 환경 기준의 평가에 맞춘 그런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어떤 기술력을 적용할까요? 예를 들자면 다양하게 이제 그 뭐 환경 관련된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 환경부 안에서 이제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 규정, 그 법규에 이제 관련된 규정을 따라서 짓는, 그대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서 지으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드라이룸을 잘 몰라서 예. 그게 혹시 그건가 싶어서. 아니요. 그건 드라이룸은 아닌가요? 뭐냐 하면은 네.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습기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게 불량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량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건조를 해야 되니까 드라이룸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원자재 공급망을 지배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동향을 중국 쪽 동향을 체크해 본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이 이제 사실은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중국 자체 내에는 광물이 없어요. 중국은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광물 빈국입니다. 다만 이제 네. 일찍부터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이제 저개발 국가에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미리미리 진출해서 이제 선 확보한 그런 면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민주 진영, 미국을 위주로 하는 민주 진영 쪽에 이제 대응책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그쪽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남미 국가들하고 이제 좀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이 잡혀 있는 거고요. 요 그건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은 이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MSP라는 건데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미국이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한 핵심 광물 다자 협력체로 2022년 6월 출범한 겁니다. 이제 작년에 출범한 거고 이거 출범하고 곧이어서 뒤따른 게 IRA 법안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누가 가입되어 있냐면은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 같은 웬만한 선진국들이 지금 다 이제 서방 민주진영 국가들은 여기 다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옵저버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뭐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 이제 추후에는 이제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라든지 이런 나라들까지 여기 이제 다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중국이 광물 자원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의도적인 변동성이다 이런 얘기 듣긴 한데 K 배터리 쪽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배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광물 가격에 이제 연동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도 그렇고 이제 특히 양극재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움직임을 좀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이제 3년치 그래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이게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해서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가 작년 한 11월부터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해 4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그 바닥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이제 그 정도 상태고요. 이게 이제 탄산 리튬 기준인데 탄산 리튬 기준으로 해서 이제 300위안 정도니까 300위안 정도면은 대략 한 55만 원 이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킬로그램당 55만 원, 톤당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형태고 저희는 이제 이게 리튬 같은 경우가 그 수요 공급이 좀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에서 보는 거는 아마 27년, 28년까지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수요 초과 상태가 지속될 걸로 네. 봐서 리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칠레 쪽 그 광산부 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리튬 부족 현상은 2031년까지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7년 혹은 2031년까지 이 리튬이 수요 초과인 상태라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많이 받아들였던 명제,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는 슈퍼을이다라는 거는 통용이 계속 될 거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건 배터리 셀 기업들도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들도 슈퍼을로 분류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이제 배터리 회사는 완성체 업체에 비해서 갑이고요. 양극재 회사는 배터리 회사에 비해서 갑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을 갖고 있는, 혹은 이제 전구체를 갖고 있는 이제 자원 관련된 회사들은 양극재 회사에 비해서 갑이고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을 관계가 또 말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예. 저는 의외로 또 배터리 셀이
슈퍼 을이네요. 완성차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예. 또 의외의 예. 내용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면 완성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이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되게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난립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배터리 만드는 회사는 되게 드뭅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의 업체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소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에 이제 시장이 차차 정리가 되면서 저희가 2030년 무렵이 되면 5개만 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는 아주 소수만 만들고 그거를 받아 써야 되는 전기차 회사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배터리 쪽에 갑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 정부는 혼나야 되겠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돈을 투입하고 나서 제대로 된 브랜드나 제대로 된 그 생산 체계를 만들지 못했잖아요. 예. 국민들 세금 내는 국민들한테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혼나야 되겠죠.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예. 자, 폐배터리에서 중국이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없습니다. 왜요? 예.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이제 그 LFP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에서 되게 좀 취약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광물이 필요한 건데 LFP하고 NCM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리튬은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 LFP에서는 건질 게 없습니다. 이제 철을 건져야 되는데 철은 재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천지에 널린 게 싼 게 철인데. 아, 그러면은 재활용에 있어서 LFP 배터리는 약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NCM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도 쓸 수 있고 코발트도 쓸 수 있고 이런 거니까 망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링 가격까지 그래서 나중에 실면 쓰고 배터리를 파는 가격까지 이제 보면 NCM이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지금 이제 법이 통과된 게 배터리의 경우에 이게 이제 이력 그러니까 탄생부터 이제 그 다 쓰고 나서 폐배터리까지 이제 그 전 과정을 다 추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정 부분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가능한 배터리만 통용되게끔 이렇게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LFP는 NCM에 비해서 또 한 가지의 또 약점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어려울 겁니다. 중국은. 네, 중국 기업들의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내에서 지금 주도산 이야기가 전기차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배터리 1위 CATL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혹시 작가님께서 중국 관련한 중국 기업들의 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보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예. 첫 번째로 이제 그거는 그 양회라고 그 중국에서 양회는 되게 큰 행사거든요. 그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정의친 그 CATL 그 회장을 앞에 두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CATL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를 많이 파는 회사가 돼서 되게 흐뭇하고 좋은데 과거의 중국 사례를 보면은 이제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게 끝나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CATL 너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심히 걱정된다. 라는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했어요. 양해라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CATL 같은 경우가 지금 덩치가 큰 게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 이제 대대적으로 자금 지원해주고 이런 걸로 사실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국 시장의 성장은 어느 정도 목에 차서 이제 한계에 좀 부딪힌 반면에 계속해서 CATL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 이런 이제 그 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기술력이 딸리고 그 다음에 IRA나 CRMA 같은 그런 규제 정책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런 이제 걱정스러운 사실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 배터리의 모습입니다. 중국 배터리 모습이고 아까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줄도선하고 버려진 전기차가 이제 수천 대가 이렇게 이제 방치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증권 쪽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중국의 배터리, 중국의 전기차의 경쟁력이 대단하고 뛰어나고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럼 왜 두려워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좀 이런 형태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국 그 배터리 시장의 상황이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무 영향 안 미치죠. 관계없는 이제 별도의 그거는 이제 시장이니까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움직였던 이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단절된 이제 시장이거든요. 우리는 아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찢고 뽑고 해갖고 뭐 망하든 잘 되든 그거는 이제 중국 내부적인 문제고 우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경쟁 상대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본도 안 됩니다. 예. 왜요? 일본은 이제 배터리 회사는 파나소닉 딱 한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 예. 호재네요. 예. 감사합니다. 파나소닉이 2019년에 이제 테슬라 모델 그 2019 테슬라 그 모델 3를 모델 Y를 하면서 이제 2170 배터리 1865에서 2170으로 규격이 바뀌었어요. 원통형 배터리가 조금 크기가 커진 건데 그때에 이제 테슬라가 너무 수율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자기네만 위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배터리를 받아가는 바람에 처음에 2170 첫 분기 생산했을 때 수율이 16%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파나소닉이 16%면은 84%를 날린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해서 이제 테슬라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대략 한 2년에 걸쳐서 한 2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이제 피해를 입게 됐고 그 이후에 파나소닉이 완전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뒤처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 배터리하고 파나소닉의 기술 격차가 아주 좀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일본의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 유명한 데가 뭐 혼다, 그다음에 닛산, 이제 도요타 이런 데잖아요. 혼다, 도요타, 닛산 이런 회사들이 파나소닉 배터리를 안 써요. LG 배터리를 씁니다. 얼마나 이 파나소닉 배터리의 기술력이 처지면 자국에 있는 배터리를 두고 한국 걸 쓰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정말 이 시대의 천운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향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현재 자신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엄청난 또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죠. 그래요? 전년 대비 80%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단체로 미친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런 얘기가 걸러지지 않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82% 성장했다는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네. 전년 2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아, 네. 작년 2분기에 중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가 창궐 해갖고 맞아요. 중국의 상하이 공장이 2달 동안 락다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 4분기에 테슬라가 제대로 생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산 못한 거 대비해서 2, 4분기 비교하니까 82% 성장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 기저효과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건데 그거를 갖고 82%나 성장했으니까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이제 증권 이런 이제 프로에서 전혀 굴려지지 않고 그런 얘기가 막 이렇게 좀 유포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테슬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을 폈는데 가격 인하 정책을 편 게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그게 가격 인하 정책을 핀 게 아니고 차가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린 거예요. 가격 인하 정책을 왜 펴입니까? 뭐 하려고 펴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걸러지지 않고 이제 저 증권 방송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근데 저는 진짜 진지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테슬라도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전기차가 가격 인하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대에는 자동차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터리를 떼오는 가격이 다들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 마진 남겨갖고 팔아야 굴러갈 거잖아요. 적자내고 어떻게 팝니까? 배터리 가격은 빤한데. 그러니까 못 내려요.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지금 보통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뭐 한 소나타, 그랜저 뭐 이런 게 한 4, 5천씩 하나?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게 한 5년, 10년 전에는 막 2, 3천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 오른데 올랐음에도 사람들이 아무 불평, 불만 없이 잘 사잖아요. 전기차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은 뭐 짜장면 가격이 매해 오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오르는 거에 당연히 적응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말씀도 왜 하냐면 그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가격을 내가 계속 떨어뜨리겠다.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배터리 네. 가격을 내가 이제 인하하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2021년 배터리 데이 때 한 거고, 그거를 이제 마치 성경처럼 금과 옥조처럼 사람들이 외워갖고 지금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론 머스크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제로입니다. 제로요? 제로입니다. 예, 예.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확신하실 수 있는 예, 이유가 확신할 수 뭘까요? 있습니다. 그게 이 기술의 이 종류가 완전 달라요. 배터리는 화학 기술이고 자동차는 기계 기술이잖아요. 돈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누가 팔겠습니까? 인수합병. 인수합병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수합병 했다고 치면 그거는 이제 배터리 회사를 인수합병을 한 거지 자동차 회사가 내재한 건 아니죠. 그건 얘기가 다른 거니까. 예. 팔 회사들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이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있는 LFP와 또 우리나라가 가져가고 있는 뭐 NCM, 삼원계 배터리, 글로벌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지 예. 비교해 보고요. 앞으로 전망해 주시죠. 예,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 자료가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의 LFP 침투율은 지금 한 자릿수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10% 미만으로 최근에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유럽 LFP 침투율은 고작 2%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겁내하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겁내합니까? 얘기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LFP가 앞으로 NCM 시장을 막 대체해 갖고 막 크게 성장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21년 한 뭐 가을 겨울부터 계속 사실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면은 22년에 이게 계속 늘어났어야 됐잖아요. 보시듯이 22년 들어갖고 미국에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줄여서 10%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요. 유럽은 뭐 침투율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고작 2%란 말입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LFP는 기본적으로 NCM에 비해서 전기차용은 안 맞아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LFP 침투율이 한 50%까지 아니라 한 30%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중국 애들이 그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기술력이 딸려갖고 NCM은 못 만들어요. 걔들은 기껏 해봐야 LFP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LFP 자동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한 55%에서 한 60% 정도 중국 시장에서 LFP가 팔리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보면 한 30% 이렇게 팔리는 걸로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쟁하는 이제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 같은 시장에서는 LFP가 제대로 팔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그런 전기차 가격 인하 의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예, 개발은 다 돼 있고요. 예. 예, 개발은 다 돼 있고요. LFP는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자면 이제 NCM이 미분적분이면 LFP는 덧셈 뺄셈이에요. 미분적분을 잘 푸는 애가 덧셈 뺄셈을 왜 못 풀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LFP는 덧셈 뺄셈, 그리고 삼원계 NCM은 미분 적분. 정말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중국이 못하는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의 이게 이제 특히 화학 쪽은 이제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정밀 화학 쪽은 업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기술은 사실은 이제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씩 이제 기술을 터득해 가면서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형태여 갖고 언제 시작했냐, 언제 시작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냐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LG 화학이 처음 시작한 게 1992년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CATL은 설립한 연도 자체가 2009년입니다. 업력차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기술력 자체가 우리 상대가 안 되는 회사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갖고 있는 배터리 관련된 특허가 24,000개인 반면에 CATL이 갖고 있는 거는 4,000개? 4,000개예요. 6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배터리 관련된 특허는 700개입니다. 그만큼의 기술력 격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배터리 업계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기술이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뭐 언론이나 또 리포트 이런 데서 다루는 거 보시면은 뭐 전고체 얘기도 많고 또 그 배터리 소재 쪽의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은데 박순혁 작가님은 어떤 쪽이 게임 체인저라고 보실까요? 게임 체인저 같은 거는 따위는 없습니다. 예.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잠깐만. 전고체 배터리는 예. 대세가 될 수 없다고 전고체 보시나요? 배터리는 빨리 잊으십시오. 예, 안 잊겠습니다. 됩니다. 예, 네, 안 됩니다.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어렵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도요타가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이 이제 배터리 산업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집착에도 좀 이제 관계가 있는데 도요타가 맨 처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한 게 언제냐면 2013년입니다. 2013년에 내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거니까 우리 이걸로 가자. 그때까지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하자라고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완성 시점 언제를 제시를 했냐면은 처음에 2017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완성하겠다고 했고요. 최근에 얘기 나온 거는 이제 2027년이나 28년에 완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2013년에 2020년에 완성한다고 해놓고 못했는데 2023년에 2027년, 28년 완성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난관들이 많고 극복해야 될 과제도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비싸요. 전고체는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업계에서도 다 그걸 알고 있을 텐데 기술 개발을 계속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술자들이 이제 월급 받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지 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 예. 앞으로 한 10년 정도 예. 계속해서 현재 정말 전 세계에서 주요 시장에서 미국, 유럽 등이 쓰는 주로 쓰는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형태의 배터리로 계속 쭉 간다고 보면 될까요? 예, 쭉 가고요. 쭉 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조금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리튬황이라고 있습니다. 리튬황. 예. 예. 사실은 이제 삼성 SDI는 지금 전고체를 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고체가 아니고 리튬황을 밀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비싼데 어느 정도 비싸냐 하면 지금 아이오닉 5가 한 5천만 원 하잖아요. 5,500, 6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 갖고 이제 차를 만들면 대략 한 2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가격 차가 너무 이렇게 많이 벌어지니까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SDI 쪽에서는 지금 전고체 파일럿 라인 지금 들어갔잖아요. 삼성 SDI 쪽 얘기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모든 차를 다 전고체로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주 고가 차량 이게 이제 뭐 이재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탈 수 있는 차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SNE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2030년 뭐 35년 이 무렵 돼 갖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침투율 한 3%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3% 기껏 잘 개발해 갖고 만들어 봐야 3%밖에 시장을 차지하지 못할 건데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애초부터 없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LG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리튬황 같은 경우는 이 양극재 NCM 이거를 이제 황이라는 물질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황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성냥에 있는 그게 황이지 않습니까? 되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리튬황이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은 네. 원가 자체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되게 좀 어렵습니다. 리튬황이. 예, 좀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은 뭐 크게 기술 개발 관련해서 보실 건 없고 음극재 쪽에 이제 그 실리콘 그쵸. 함량을 계속 높이는 이제 그런 걸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LG 쪽 계획이 뭐가 있냐면은 퓨어 실리콘이라고 있습니다. 퓨어 실리콘은 지금 현재 방식은 이제 흑연 비율을 좀 줄이고 실리콘 비율을 조금씩 높이는
그래서 이제 실리콘 한 5%, 그다음에 이제 흑연 95, 실리콘 5%, 그다음에 흑연 90%, 실리콘 10%뭐 이런 형태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한 20% 선까지 이제 늘리겠다. 이제 이런 쪽이 기존의 그 진행 방향이었다고 보면 퓨어 실리콘은 흑연 다 빼버리고 100%다 실리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에너지 밀도의 개선이 있기 때문에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좀 이제 많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좋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퓨어 실리콘 쪽은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기술 쪽은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기업 가운데서 기술력 제일 좋다고 보시는 기업은 어느 쪽일까요? 나노신 소재. 예. 그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이제 대주전자 재료 미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대주전자 재료는 조금 그닥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성장하는 시장을 먹으려고 경쟁자들이 뛰어드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뛰어드는 이런 이제 그 업종 같은 산업 뭐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이제 이전 투구가 일어나서 나중에 그 산업 자체는 커도 그 개별 기업 단에서는 특별히 먹을 게 없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성장하는 산업인데 그 성장하는 산업의 그 기술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어서 다른 회사들이 뛰어들고 싶은데 뛰어들기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소재는 양극재만 봐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에 비해서 음극재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른 회사들이 거기에 그 시장에 뛰어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포스코 이제 퓨처엠 쪽에서도 지금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 쪽에 뛰어들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SKC 동박하는 이제 네. 거기도 지금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별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반면에 그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뭐 실리콘 음극재 관계된 거긴 한데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분선제라는 걸 해요. 말도 되게 어렵지만 만들기도 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지금 현재는 상업화하고 있는 회사가 그 나노신 소재 단 하나뿐밖에 없는 상태여 갖고, 그래서 이제 나노신 소재 쪽은 좀 부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한중일 배터리 대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그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지 전망해 주시죠. 한국이 이겼습니다.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고요. 다 이제 판가름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대한민국이 이겨 있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광물 확보에 있어서는 아직 걸림돌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광물의 빠른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밸류체인에서 보면은 이제 아킬레스건이 광물 확보인데, 그러면은 그 광물 확보 관련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뛰어든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 밸류체인 상에서 이제 가장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주가 퍼포먼스도 좋겠죠. 그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올해 8배가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 저희 전 직장인 금양도 그 광물 확보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까지 해서 거의 뭐 열 몇 배 올랐거든요. 그 실체는 확실히 있는 건 맞죠? 아, 그럼요. 예. 그거 관련해서 그럼 아까 요거 좀 배터리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뭐냐면 핵심 광물 공급망 탈중국해서 한미몽 3자 협의체 출범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27일 기사인데 뭐냐면은 이제 몽골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리튬이 나기 때문에 이 리튬을 공동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몽골 3자가 협력을 해서 같이 사업을 잘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한국 업체가 몽골에 가서 리튬 개발 사업을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회사가 바로 금양입니다. 산업 기업을 위협할 악재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수주 산업이어갖고 네. 36개월 전에 미리 발주가 나오고 그 발주 나온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6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이제 매출이 성장하고 그에 따른 이익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너무나 빤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악재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 없어요.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까지 성장해서 그게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지금 현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 정도만 사실 판단하면 되는 아주 이제 간단한 산수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의도가 심각한 사실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그 단순한 걸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고 자꾸 딴소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밸류에이션 해보시기에 특별히 비싼 주식이 있으신지? 저는 8개만 해봤으니까요. 배터리 8종목 해서. 그거는 아직도 쌉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많이 아직도 올랐지만. 싸다고요? 예.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3년간의 확보된 수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PR을 얼마까지 매기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좀 에코프로 BM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좀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 갖고 제가 이제 그걸 기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에코프로 BM이 지금 캐파 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27년에 원래 이제 71만 톤 캐파를 완성하겠다. 그 이제 완성된 그 27년도에 71만 톤 캐파는 지금 미리 받아놓은 선주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처까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최근에 얘기가 그거를 1년 땡긴다는 거거든요. 워낙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6년도에 71만 톤 이제 완성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Q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P만 예상하면 되는데, 단가는 지금 그 양극재 1톤에 단가가 대략 한 7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거를 이제 좀 뭐 변동이 있겠지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보면은 이제 77이 49니까 딱 50조가 되거든요. 26년 예상 매출이 50조 원이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그러면은 이제 50조 원에 대략 한 10% 정도만 영업이익을 주더라도 50조에 10%면 5조니까 5조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세금 제하면 대략 한 4조 정도 이제 순이익이 나겠죠. 그러면 4조에다가 PL 한 30배 정도로 곱하게 되면 그러면은 432에서 한 120조 원 정도가 2026년에 이제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간단한 산수입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 BM의 현재 시가총액은 27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26년까지 이제 4, 5, 3년 정도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27조니까 뭐 30조 대충 잡고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3년 후, 근데 1년 더 앞당길 것이다 라고 했던 예. 그 증설하는 캐파 기준으로 했을 때 산출한 그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 잡고 해주셨는데 4조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 예. 4조 원을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눠보자면은 6배, 7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PR 6배, PR, 7배? 예. 성장주인데요? 그렇죠. 예. 너무 싼데요? 그렇죠. 예.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에코프로 BM은 그런데 에코프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쌌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6만 원, 7만 5천 원일 때 제가 처음 에코프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서정덕 TV라고 거기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에코프로는 BM은 한 10배 정도 올라갈 것 같고 에코프로는 30배 정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PR을 계산해 보니까 PR이 2.5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오른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90만 원이니까 7만 원에서 보면은 대략 한 12배, 14배가 오른 건데 그거를 지금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렇게 저평가된 주식이 있었다는 거 사실을 여의도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어느 누구도 모르고 네. 배터리가 혼자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공매도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를 달려나가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대척점으로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예. 이런 시기가 예. 이런 걸 우리가 보는 시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걸 보면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테슬라요. 테슬라. 테슬라가 2020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테슬라도 사실은 이제 기관들이 아주 안 좋아하는 주식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제 기관들이 보기에 일론 머스크 쟤는 좀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요? 현재도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거짓말을 해요. 저도 알듯이. 그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도 당연히 그런 건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해서 그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그 얘기했던 것 중에서 거짓말도 있고 진실도 있고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진실이 뭐였냐면은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갖고 이걸 갖고 이제 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하는 그 이제 비전을 2020년에 테슬라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2007년인가 이때 이제 아마 처음에 이제 만든 회사인데 대략 한 2017년 이 무렵까지 이제 누적 적자가 한 5조 정도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적자 상태로 있다가 2018년에 이제 그 자동차 파는 걸로 갖고는 이익이 안 나고 보조금 이제 전기차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좀 이익이 좀 나는 이런 형태로 가다가 친환경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저도 그거 알아요. 네. 그런 걸로만 좀 이익을 내는 네, 회사였다가 네. 2019년에 모델 Y가 나옵니다. 모델 Y가 나오면서 그게 제대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 생산 캐파를 대대적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익이 매분기 이익 실적이 계속 경신이 되면서 그 한 해에 9배가 올랐고요. 이제 그 미국의 기관들이 그 테슬라가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오르니까 거기다가 공매도를 쳤다가 이제 숏스퀴즈한테 당해갖고 그 한 해에만 미국의 공매도 세력이 날린 돈이 50조 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공매도 대학살 사건이 그때 있었는데 지금 그 비슷한 일이 지금 에코프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테슬라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실까요? 주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지금 테슬라 현 상황에서.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가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또 미국에서 다시 한번 그 테슬라 관련한 이제 숏스 퀴즈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공매도가 지금 다시 또 학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들어갖고 테슬라 이제 공매도 쳐갖고 지금 손실난 금액이 대략 한 14조 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한번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숏스 퀴즈가 되면서 반대 매매 형태로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제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얼마가 될지 쉽사리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이거는 좀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 지금 한 280불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적 PR 한번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80배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이제 어렴풋하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느낌인데 한 8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0배는 조금 비싼 감은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보면은 네. 지금 가격보다는 좀 이제 낮은 가격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요. 에코프로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슈퍼을인데요. 그렇죠. 예, 슈퍼을인데 PR 7배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공매도가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에코프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과열되지 않았다. PR로 설명을 했습니다. P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열된 상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는 사실 그런 이제 뭐 밸류 이런 문제보다는 공매도가 숏스퀴즈가 당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좀 이제 수급적인 움직임이라고 사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현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 이런 거하고는 좀 무관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지금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죠. 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금감원에서 2차 전지를 향해서 작전주가 있는지 우리가 잘 살피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언제죠, 그게? 4월 정도? 4월 달에.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건 진짜 금감원에서 잘못한 거예요. 월권한 거고, 이거는 이제 심판이 대놓고 공차로 그라운드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근데 증권가에서 그 선행 매매라든지 그리고 또 그 통정 매매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기준이 있겠죠? 그거는 뭐 당연하게 이제 증권거래법상에 어떤 게 위법이고 불법이고 한 게 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통정 매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가 팔고 그거에게 내가 사고 이거를 사전에 이제 짜갖고
네네.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사는 게 통정 매매고, 반대로 이제 역으로 보면 공매도 관점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팔면은 그게 이제 통정 매매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작전주 경고 금감원이 잘 못한 부분은 월권이라고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2차 전지가 과열이다라고 규정 지은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네가 과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그때 당시에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제 여의도 뭐 기관들이 공매도를 엄청 쳐놨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제 4월 달에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여의도 투자 자문사 몇 개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 공매도를 쳤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투자 자문사 공매도 쳤던 투자 자문사들을 이제 긴급하게 구원하기 위해 갖고 금감원장이 2차 전지는 이제 좀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이제 거둘 수가 없는 상태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금감원장이 특정 업종을 꼭 집어갖고 과열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금감원장은 심판이니까. 심판이 거기 뛰어들어서 과열이네 저평가네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과열이네 저평가네 얘기를 하려면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복형 원장이 검사는 했지 언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밸류에이션만 30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싸지 않다고 얘기하면 비싸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 했다가 제가 잘린 거 아닙니까? 카리스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작전주인지 아닌지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금감원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금감원이 이제 그 작전주나 이런 거를 조사할 때, 조사하는 상황에서 그 조사한 사항을 누설을 했을 경우에 금감원법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 작전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사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해서 그 회사의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조사가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검찰이 넘기기 전까지는 절대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는 이제 마치 의심된다고 해서 조사한다고 이제 얘기를 미리 하고 한다는 거는 우리 이제 그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이건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 공부까지 하시나요, 작가님? 아, 제가 그런 것도 다 잘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금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네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사하겠다 발표하면 그건 네가 이제 죄가 있다는 거를 이제 규정을 짓고 가는 거니까 애초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금감원장이 그 얘기해서 4월 25일인데 그날 2차전지 주가 박살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아, 이렇게 슈퍼을에 위치해 있는 우리 배터리 밸류체인들이 공장을 빠르게 많이 짓기 위해서는 자본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PO, 유상증자, 시비발행 등등 이런 것들이 자본 조달의 방법들이잖아요. 예. 이런 이슈들 최근 나오고 있는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는데요. 1조 1,777억 원 유상증자 했습니다.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유상증자나 이런 자본 조달 관련해 갖고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돈을 갖고 이제 설비 투자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설비 투자를 통해 갖고 이제 공장에 지어져서 거기서 매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해서 회사에 득이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유상증자일 경우에는 호재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수익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투자이면 그건 악재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건의 수익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호재 악재가 갈리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CJ 그룹에서 이제 유상증자한 거 있잖아요. CJ 그 CGV하고 네. 뭐 해갖고 그거는 악재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조달된 자금을 갖고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쪼달려서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유상증자라는 방법을 쓴 거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악재, 투자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투자의 수익성에 따라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전액이 다 공장 증설에 들어가는 걸까요? 차입금도 좀 일부 감는 상환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유상증자 발표하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SK온 공장 짓는 거 있잖아요. 포드하고 같이 이제 그 합작법인이 그 블루오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12조 원의 이제 정책 자금을 장기 저리로 이제 지원해 주는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2조 원만큼 이제 그 차입금을 받아갖고 공장을 막 짓게 되면 그러면 SK온 입장에서 보면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채 비율이 그렇게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상증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리 자금 확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은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 타국에서 미국에서도 정책적인 지원 자금이 있는데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이 하는 배터리 증설 계획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작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게 좀 삐걱삐걱 많이 그랬습니다, SK온이. 사실은 이제 원래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그 물적 분할해서 그다음에 상장해갖고 자금을 막장 땡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갖고 이제 여의도 쪽에서 되게 좀 비판이 많았는데 주주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비판은 이제 타당한 면이 있는 거고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한 10조 원이라는 돈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돈으로 설비 투자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져 갖고 그게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진짜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이죠. 역할입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투자 유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정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에 정말 전도 유망한 그러니까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또 운용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들이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많이 올라왔는데 현 주가에 베팅하는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한 4월 달 무렵에 이제 금감원장이 그 2차 전지가 과열돼 있고 고평가돼 있다 얘기했었던 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렵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에코프로 이제 매도 리포트 내고 비싸다라고 이제 모든 증권사들이 한결같이 다 얘기했었는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지금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번에 자금 조달하는 건에 있어갖고, 이제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자금을 확보하는,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네. 이제 자금을 받는 게 있는데, 그때 시총 3조를 지금 인정받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에 시총 3조로 들어갔다는 거는 들어가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 한 2배인 6조나 3배인 한 9조 정도는 자기가 나중에 리턴 할 거를 생각하고 지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BM 쪽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결정됐다고 하고 이런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정말 밸류에이션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그 누구보다도. 그럼요. 그건 자기 돈을 태우는 거니까. 네. 반면에 이제 애널리스트는 리포트는 이제 자기 돈을 태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의미 있게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밸류에이션 예. 또 시가총액을 3조 원으로 봤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예, 아주 큰 그들은 의미가 앞으로 있는 거죠. 6조 9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 근데 네. 이제 그 얘기가 대충 흘러나온 게 이제 금요일 오후장 정도에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9%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제 오후장에 네. 5%가 올라서 끝났고요. 에코프로는 얼마로 밸류에이션 현재 하시나요? 작년에 제가 했을 때 800만 원 나오더라고요.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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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만 원
이제 그러니까 25년 적정 주가가 한 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에코프로가.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지주사 할인 이제 그거를 제가 전혀 반영 안 하고 그거 적용하실 거 하신다면은 하면은 한 뭐 400 정도, 400 정도 보면 되겠죠.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자본 조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배터리 밸류체인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유상 증자나 시비 발행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 EPS 증가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네. EPS 증가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은 돈을 갖고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투자하고 바로 수익이 빨리빨리 그렇죠. 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해서 들어온 돈보다 더 이제 뭐랄까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EPS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돈 땡겨갖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성이 별로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EPS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그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스,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30%에서 40%까지 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고수익 사업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생산 설비를 늘리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생산 설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호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는 양극재를 하는데, 양극재는 장점이 그 ROIC라고 이제 투하 자본 수익률입니다. 투하 자본 수익률이 아주 높은 사업이 또 양극재예요. 이게 이제 대략 3천억을 투자를 하면 1조만큼의 매출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조 매출에서 10% 영업이익이 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1,000억이니까 3천억을 투자해서 1조 해갖고 3년만 지나면 원금을 다 뽑는다는 거거든요. 되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이만큼 성장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외부 자금 수혈을 했었어요. CB나 뭐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나 뭐 엄청나게 많이 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200배 오른 거 아닙니까? 케바케예요. 근데 케바케인데 그거를 자꾸 뭐랄까 요새 그 잘못된 이게 좀 투자 교육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해 있어 갖고 네. 그거를 이제 딱 유상증자는 무조건 나빠, EPS 떨어져,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친단 말입니다.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럼 이건 어떨까요?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819만 주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장 주식 수가 9,246만 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의 10%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유상증자를 계속 발행한다고 했을 때 주식 발행이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보다 만약에 2배가 간다. 라고 하면 어쨌든 2배가 갔을 때 네. 이제 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나면 만약에 3배 그러면 이상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3배면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입을 해서 하든 아니면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든 이제 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회사가 계속 커지는 거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돈 끌어오는 거 없이 알아서 네가 돈 없이 성장해라 하는 그 얘기하고 사실 이제 동일한 얘기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애초에. 성장했던 이제 모든 사실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과거 애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고성장 단계에서는 항상 돈이 많이 필요했고 뭐 테슬라도 대표적이고 그런 사례고.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유상증자하고 주식 찍어서 발행하고 하면서 이제 회사는 계속 커왔고 그러면서 또 주가는 이제 엄청난 또 퍼포먼스를 다들 보여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질문의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질문도 또 더 있습니다. 그 상장 계획들이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빠르게 상장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번에 유상증자를 단행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에코프로 CNG도 영업이익률이 높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연이어서 상장을 대기하고 있고 아직은 뭐 구체적인 일정에 돌입하진 않았고 말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당연히 에코프로가 받을 거고요, 일단은. 근데 그러고 나서 상장이 되고 나면 우리가 카카오에서도 경험을 했듯이 더블 카운팅의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좀 명확하게 사실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가 더블 카운팅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회사 상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상장할 때는 한동안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상장을 했는데 되게 이제 큰 기대를 받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회사들이 되게 큰 기대를 받고 이제 아주 높은 공모가로 상장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높은 공모가로 상장했던 게 그 이후에 유지가 안 됐잖아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대략 한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회사들이 원래 높은 가치가 이제 인정이 되면서 카카오도 주가도 따라서 7배가 올랐던 건데, 그 이제 높은 가치가 인정을 받았던 그 자회사들이 지금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나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카카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3분의 1토막 지금 난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해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서 이제 에코프로의 주가도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얘기는 이제 한 3조 원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상장하게 되면은 3조 훨씬 이상에서 거래될 거예요. 저는 대략 한 8조에서 한 10조 정도 값어치가로 거래될 거라고, 시총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 정도는 기본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 3조라고 생각해서 그 평가가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는 이제 회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장해서 8조나 10조 이렇게 거래가 되면 그 가치의 상승 부분만큼 에코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에코프로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 기업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그게 영어로는 그게 이제 프리커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구체도 사실은 이제 화학 산업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이제 일반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전구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가 아니고 이 일반 명사입니다. 사실은 전구체는, 프리커서는. 근데 이제 그거가 그러니까 양극재가 되기 전 과정에 있는 물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전구체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다 양극재에만 사실 전구체가 있는 걸로 사실은 아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탕을 만든다. 설탕도 그 전에 단계의 물질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전구체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CNG는 어떤 기업인가요? 폐배터리 하는 회사입니다. 아, 폐배터리. 예, 거기가 이제 성일 하이텍이 지금 상장돼 있잖아요. 네. 폐배터리가. 그 회사가 지금 한 시총이 한 1조 5천억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그 성일 하이텍보다도 에코프로 CNG가 훨씬 큰 회사고 훨씬 더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도 그러면 기본 만약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기본 이제 시총이 3, 4조 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있는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좀 뭐랄까 가치가 좀 떨어지는 회사가 에코프로 CNG인데, 그게 한 3, 4조 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아무도 몰랐어요. 나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30배 갈 것 같다. 그 30배 중에서 지금 14배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들으시고 예. 댓글에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반해버릴 것 같은 박순혁 작가님. 네. 반할 것 같아요. 아, 네. 예. 자, 그러면 더블 카운팅에 대한 우려는 뭐 이것도 아직은 기우라고 봐야 될까요?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등을 봤듯이 상장 이후에 그때 굉장히 평가가 기우처럼 정말 우려가 엄청 많았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상장 직후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목격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예.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공모하러 달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같은 경우는 공모 받으면 진짜 좋을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예. 탑픽으로 예. 꼽으시고 아마 한 하반기 내에는 하지 않을까요? 내년까지 갈까요? 공모 일정이? 하반기 안에 안 되겠습니까? 예. 될 것 같고, 그 전구체가 사실은 양극재보다도 지금은 더 유망한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전 단계인 전구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를 국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IRA 때문에. 근데 그 전구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딱 하나예요. 그게 왜 하느냐 하면 그 이제 이동채 회장,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동채 회장이 2017년부터 이거 앞으로 전구체 사업 이게 필요할 거다 해서 그때부터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 투자의 결실이 작년부터 지금 서서히 하나씩 생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 전구체 사업을 지금 뒤늦게 하고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데가 이제 포스코 그룹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그룹에서는 LG 화학 쪽에서 지금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일단 공장 그 이제 완성되는 시점 자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비해서는 많이 늦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한 2, 3년 정도 지금 뒤쳐져 있는 상태고 LG 화학은 한 4, 5년 정도 뒤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 3년 동안에 한국에서 만든 전구체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거를 독점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급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의외네요. 마진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다른 상장 예비 기업들보다는 낮아요. 근데 그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꼽으시네요. 아, 그 세 개 중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두 번째가 아. 머티리얼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시고 영업이익률 측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은 지금 한국의 2차전지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경험 사업이다 보니까 공장이 완성된 다음에 바로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수율을 잡아가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대략 6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3년, 2, 3년 정도를 지금 잡고 있고요. 전구체도 아마 그 정도 형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이제 낮게 나오는 거는 수율을 잡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낮은 거고요. 수율이 다 잡히면 그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가불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상대방의 그 하고 이제 하면서 단가를 협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마진을 더 높여서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전구체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 전구체 아니면은 양극재 못 만들기 때문에 얘가 부르는 대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양극재도 마찬가지,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있는 영업이익률은 되게 뭐랄까, 이 캐파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으로 낮게 나오는 거고요. 네. 앞으로 다 이제 캐파가 완성이 돼서 제대로 다 이제 돌아가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자연스럽게 다 높아질 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10%를 기본으로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최대 한 뭐 15%, 이 정도 선까지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영업이익률. 네, 참 정말 마법의 배터리. 배터리는 뭐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악재나 부담 요소가 오히려 좋아. 오히려 더 좋아. 이렇게 되는 예, 예. 실적 수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양극재 기업은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수 기회 안 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그럴 수도 있죠.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나요?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이미 네.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예, 새로운 예. 변수가 나왔을 그렇죠. 때. 그러니까 리튬 가격에 사실 연동된 거거든요. 이제 네. 그 양극재 가격은.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대략 4월 한 중순 정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좀 양극재 주식이 좀 떨어졌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작용한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상승 턴하기 시작해갖고 이제 탄산 리튬 가격 기준에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한 2배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이제 그런 떨어졌던 리튬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안 좋게 나오겠지만 하반기 가면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뭐 그거를 보고 시장 움직이는 거지 주가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2,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빠졌으면 하는 거는 공매도 친 분들은 그렇게 바라시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오묘한 게 2분기 실적 시즌은 딱 그 시기가 7월이다 보니까 하반기도 하반기지만 점차 내년을 보면서 또 갈 거거든요. 참 오묘한 시기입니다.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026년까지의 수주는 뭐 다 많이 찼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수주가 언제쯤 나올까요? 보통 34개월 전에 나오거든요, 발주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케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올해 한 3분기 정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수주 잔고가 배터리 3사 이제 LG, SK, 삼성 이제 수주 잔고가 1,100조 원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4분기만 해도 그게 수주 잔고 얼마였냐면 770조였어요. 불과 3분기 만에 지금 330조가 늘어난 거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수주가 빨리 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추세는 지금 이제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특히 미국 시장을 이제 위주로 해서 빨라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뭐 속도가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되지 이제 둔화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그 계산대로라면 내년 정도면 충분히 수주가 또 대형 수주들이 아니요, 나오겠네요. 대형 수주가 이제 하반기에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예, 하반기부터. 예. 2026년 이후의 수주들이 그렇습니다. 들어올 예. 수 있다라고 보셨고요. 최근에 그 배터리 장비 기업 가운데서 하나기술이 또 대규모 수주를 내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예상 신규 수주 금액이 8천억 원 하나증권에서 전망을 했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수주가 1,700억 원대 수주가 나왔고 주가도 반응을 잘했는데요. 또 알맥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배터리 부품주 쪽에 대한 관심들이 점차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알맥은 리비안에도 납품한다라고 해서 시장에 또 부각을 받기도 했는데 배터리 장비 부품주들 가운데서 관심 기업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왜요? 8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네. 책에다가 8종목 사갖고 내가 25년 12월 31일까지 안 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12월 31일까지. 예. 팔지도 이거 팔고 그거 살 수도 없는데 제가 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배터리 8대 종목에도 포함이 되는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변모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 기존의 2차 전지주와 비교를 했을 때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제 탑픽으로 꼽고 있는 주식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원금 기준으로 해서 갖고 있는 두 종목이 에코프라고 포스코홀딩스고요. LG화학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왜 좋게 보실까요?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리튬이 네. 앞으로 정말 중요할 거고 이제 그런 포스코 밸류 체인상에서 이제 광물 부분을 포스코 홀딩스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제 밸류 체인상에 있어서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건 광물이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배터리 이런 순이거든요. 그에 맞춰서 이제 광물이 제가 포지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양극재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LG화학은 지금 이제 전통 화학회사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양극재 부터 해서 음극재도 할 거고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이제 소재 사업을 많이 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81.82%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더블 카운팅 이런 이슈 때문에 제대로 이제 시총에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번에 LG 화학이 LG 엔솔 지분을 좀 팔아갖고 한 2조 원 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땡긴다는 거는 이제 그동안 이 LG 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그게 오히려 그러면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그렇죠. 주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LG 엔솔이 한 130조 원 정도가 되고 시총이 81.82%면은 대략 한 100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LG 화학의 시총이 대략 한 50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큼, 그러니까 좀 뭐랄까 시중에서 지금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지주사 할인, 더블 카운팅,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보통 요새 한 50% 시세잖아요. 그래서 50% 시세를 감안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LG 엔솔 지분 가치만 해도 50% 할인해서 50조인데 LG 화학이 지금 시총이 50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LG 화학이 지금 갖고 있는 이제 원래 하던 전통 화학 사업, 그 다음에 생명공학 사업도 하잖아요. 네, 하고 바이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양극재 같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각종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덤으로 갖고 가는 형태가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LG 화학. 예. 네, 그러면 박순혁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8대 종목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나노신소재,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하반기를 바라보고 현재 매수 관점 가능할까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매수인가요? 그 조정을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조정 기다렸다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그걸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사고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조정 부분은. 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일단 사고요. 네. 일단 사놓고 네, 30%든 네, 네. 50%든 70%든 물린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고 네. 그 다음에 더 물리면은 물 타면 되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정을 기다려서 조정 오면 사야지 이러다가 보면 영영 못 사요. 그래서 이제 살려고 하다가 이제 좋은 주식은 계속해서 날아가서 영영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안 오른 주식 없나 해서 이제 주변주를 헤매다가 이제 그 수렁에 빠지는 이런 형태가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사고요. 물리십시오. 네. 물려도 되는 주식들은 여기 있다라는 것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모시나요? 아니요. 내연기관차입니다. 지금 K7을 몰고 있습니다. 언제 사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그 GM에서 나오는 그 캐딜락 리릭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한국에 수입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들어오면 그거 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고 싶은 차 있으면 좀 그래도 빨리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 막 올라가니까 자동차 가격도 결국엔 좀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순혁 작가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정말 열심히 방송들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언론사한테 호도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실체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박순혁 작가께 묻겠습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상반기 몇 점, 하반기 몇 점이신가요? 2차 전지요? 네. 상반기 10점이고 하반기도 10점이겠죠. 10점 만점에 10점. 예. 네. 상반기에 2차 전지만 좋았잖아요. 거의. 그죠? 하반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제가 이제 그 주식 초심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머릿속에서 두 가지 단어를 지워야 된다. 첫 번째로 낙폭과대, 두 번째로 순환매입니다. 주식은 오르는 놈이 끝까지 오르는 겁니다. 내리는 놈은 계속 내려요. 오르는 놈을 사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돼도 그 오르는 놈을 사서 계속 가야 그 수익이 나는 거지. 떨어지는 놈 많이 떨어져서 낙폭과대했다고 사갖고 올라가길 기다려봐야 평생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상장 폐지나 당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거니까. 올해 한 해는 이제 뭐 상반기도 그랬지만 이제 상반기도 그 포모라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이제 극명한 감정의 이제 그 격차가 있었는데 그게 하반기 되면은 더 극대화될 겁니다. 안 갖고 계시면 빨리 사시는 게 신상이 좋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파트 2에서 나눠봤던 그런 변수들, 팩트들 가운데서 앞으로 하반기를 바라보시면서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어떤 뉴스나 변수를 가장 주목하실지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공매도, 유상증자, 실적, 수주 어떤 걸 가장 중요한 뉴스로 판단하시면서 보시겠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뉴스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수주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나와 있으니까요. 다 돼 있고 하니까. 예. 다 결정돼 있어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뭐 사놓고 자면 돼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확인할 거리가 없다니까요. 그만큼 확실한 겁니다. 사업 자체가. 네. 예.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님이 이미 1년 반 전에 하신 얘기예요. 2차 전지 산업만큼 미래를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기 쉬운 사업이 없다. 수주 산업이니까 더 그렇고. 수주 산업, 더 그렇고, 다 이제 바인딩 계약으로 움직이니까 또 그렇고. 딱 하나 변수는 이제 그 리튬 가격, 이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좀 매출 규모가 커지고 이제 이익도 더 나기도 하고 매출 규모가 줄고 이익이 좀 줄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거야. 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상방 압력. 상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네.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사서 물려 계시면 됩니다. 물려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2차 전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박순혁 작가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클래스통 하반기 전망과 전략, 오늘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모두 훑어봤습니다. 정말 배터리 산업에 의심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더 명확하게 배터리주, 주도주, 성장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클립, 이 동영상 정말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재미있는 인터뷰가 됐으면 했는데 저는 좀 만족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와 박순혁 작가님의 진정성 느껴지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클래스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